이 두 경기들을 잡은 이유, 이 두 경기를 통해서 KFA와 클린스만이 얻고자 하는 거는 다 얻었어요. 어떤 걸 얻은 거냐면 분위기 반전. 딱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든 홈 두 경기를 통해서 턴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베트남이랑 친선 경기에 잡아버리면서 그냥 흥행시키고 그냥 턴오버 시킨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스만 형네 팀도 분위기 좋아지고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해낸 것 같아요. SH 차이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할 때는 이거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내가 본 문도구를 믿고 싶은 마음 뭔지 알지?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채널이니까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 말하는 어투가 이제 뭐 문도구는 너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안 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강인 선수 직관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직관을 직접 바라본 느낌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강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문도구를 안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도그 스타일은 뭡니까? 할 말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을 하겠습니다. 어제 직관을 하고 나서 문도그가 한 가지를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꼈냐면 이강인 더 이상 공미가 아닌 것 같아. 본인도 공미 뛰는 것보다 우측 윙 뛰는 게 더 편해 보이고 본인도 공미에서 활약하는 것보다 오른쪽 윙에 나와서 본인이 딱 공 들어올 때 안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뒤로 한번 치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뛰는 거를 훨씬 즐기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이번 대표팀 두 경기로 난 좀 보여진 것 같고 지난 경기 그 PSG에서 경기 뛴 것도 보고 왼쪽 윙백도 한번 컨디션 안 좋았을 때 뛰다가 교체했다는 것도 보고 르하부르전 때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첫 경기 때 PSG에서 오른쪽 윙으로 첫 경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한테 본인이 직접 저 우측 윙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쫙 돌아보면 본인이 결국에는 공미에서 이 프로 무대에서 성인 무대에서 그냥 애매한 레벨이 아닌 탑 레벨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미에서 뛰는 것보다는 본인은 우측 윙에서 적어도 내가 이 공을 안 뺏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볼을 차는 상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데 문제가 뭐냐, PSG로 돌아가게 되면 강인이가 우측 윙에서 덴벨레를 과연 밀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거 어렵거든.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덴벨레가 우측 윙을 뛰고 덴벨레를 뭐 공미에도 기용을 하긴 했어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우측 윙에 콜로무안인가 넣어놓고 하무스 공격수 넣고 덴벨레를 약간 공미 3미들 중에 공미로 놨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약간 별로 경기력이 안 나왔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이 우측 윙을 선호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공미에 들어가서 못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탑 레벨이잖아요. PSG라는 레벨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원 오브 더 바틀이 아니라 PSG라는 팀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곳이고 그 수준 높은 곳에서 이강인이 활약을 하고 본인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우측 윙이 더 편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강인을 애초에 PSG는 미드필더로 영입을 한 거지 우측 윙으로 영입했다라고 전 생각 안 한다라고 이제 그 영입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강인이 우측 윙을 점점 더 편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만감이 좀 교체했고요. 직관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강인이 어나더 레벨이긴 하구나. 이강인이 진짜 우측 윙에서 뛰는 이강인을 봤을 때 한 수 아래 두 수 아래 깔고 축구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볼터치를 되게 유심하게 봤지만 이 선수가 우측에서 가운데로 들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황희찬 쪽이랑 김진수, 이기재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으로 먹이는 이 인사이드 패스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저런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는 게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이강인을 바라보면서 다비드 실바를 막 바라보기도 했고 막 이런 선수들을 바라봤는데 냉정하게 그냥 필 포든 같아. 그러니까 이강인을 필 포든이 걸었던 그 길을 이강인이 걸어야 되는구나. 이제 뭔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필 포든이 처음에는 미드필드 쪽으로 약간 기용되면서 나오다가 필 포든이 우측 윙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요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필 포든이 또 좌측
좌측 윙도 가고 막 윙에서 좀 뛰다가 이번 시즌 다시 가운데로 돌아왔거든요. 많은 시즌들을 겪고 나서 3레벨에서 본인이 좀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겪고, 그 다음에 필 포든이 파워가 생기고 스피드가 조금 더 생겼어요. 그 선수도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 포든이 뭔가 그게 생긴 상태에서 미드를 다시 들어온 거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를 떴을 때랑 필 포든 느낌이랑 이강인이랑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강인이 일단 대표팀에서 우측 윙 자리는 뭐 무조건 이강인 자리가 되었지만, 과연 PSG에 가서 이강인이 우측 윙을 뛰고 싶어 한다는 거를 엔리케한테 어필을 했을 때 엔리케가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우측 윙에 쓸까라는 부분적인 것이 좀 많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공미 왼쪽 쪽에 뭐 비티냐가 뛰는 자리 이강인이 들어가서 뛴다라고 해서 이강인이 그 활약을 못할 거다, 비티냐보다 못할 거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도 어차피 이강인이 비티냐보단 잘할 거예요. 덴벨레가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진 않아요. 덴벨레는 PSG 가서 골을 못 넣고 있는 거지, 덴벨레가 공 잡았을 때마다 보여주는 건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런 걸 또 이야기하고 싶고, 어제 제가 또 직관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서령우보다는 김태환이 이강인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딱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환 선수가 후반전에 물론 한 명이 없었고 이런 게 있지만, 김태환이 우측 풀백에 들어오고 김진수가 왼쪽 풀백에 들어왔을 때 경기력 달라지는 수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김진수랑 이기재를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이기재 선수를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수 경력으로 봤을 때 제가 이기재를 비판할 수 있는 레벨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 이기재 선수만을 떠나서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는 모두가 정말 대단한 선수죠. 허나 뭐 제가 이제 뭐 방구석 유튜버지만 저도 지도자를 하고 있고 했었고 앞으로도 나아갈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축구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제 후반전에 그 김진수가 딱 왼쪽 풀백 자리 들어왔는데 언더래핑 나가는 타이밍이나 오버래핑 나가는 타이밍, 본인이 딱 공 잡았을 때 어디다 볼 뿌려야 되는지 아는 그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경기를 통해서 김용건이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조율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직관을 하다 보니까 공만 보는 게 아니라 김용건 자체를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용건이 경기장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카운터택을 맞을 때 박용우한테 앞에 가서 너가 묻어라 내가 내려갈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김용건이 확실히 뛰어나구나라는 걸 느꼈어,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정승현 선수를 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대 교체를 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밀어낼만 하구나, 이것도 느꼈어. 그러니까 진짜 클린스만이 세대 교체를 생각하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월드컵까지 바라본다는 가정하에 아시안컵에 우승을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고 한들 정승현을 사용을 한다라는 게 나쁘진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면 김민재가 왼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승현이 뛸 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승현과 김민재가 같이 뛸 때 김민재가 무엇보다 편해 보여요. 김민재가 확실히 자기 중심화에 뛰는 그 백라인이 자기 중심화에 뛰어준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은 게, 왼쪽도 이기재가 물론 형이지만 이기재 선수가 김민재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넨까지 간 수비수고 나폴리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도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 내에서 그 서열, 수비 라인의 서열을 보면 서령우, 정승현, 이기재 이 선수들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단 민재에 맞춰 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확실하게 편하게 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기재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 서령우가 왜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 왜 정승현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제 직관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박용호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에 대한 총평을 먼저 조금 하고 심층 분석 들어갈게요. 박용호 선수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용호 선수를 보는데 이 박용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헤딩 싸움을 기똥차게 하긴 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 플레잉 메이킹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엄청나게 들진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래도 볼 플레잉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기성용, 그다음에 큰우영, 이 선수들 어쨌든 간에 대표팀의 그 큰 핵을 담당했던 선수들을 보면 김남일, 기성용, 큰우영이잖아요. 그 내려온 순서가. 그다음에 손준호까지도 바라보면 볼 플레잉이 일단 우선 되고 그다음에 피지컬이라든가 뛰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용호 선수는 뭔가 볼 플레잉 좀 못해도 된다, 대신에 용호야 경합 다 이겨줘라, 이런 느낌으로 박용호를 쓴다라는 걸 어제 직관을 통해서 조금 느꼈고요. 요 장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어제 이제 직관할 때 일부러 몇 장면들을 찍었어요. 영상들을 몇 장면을 찍었는데 요 장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박용호
박용우 선수가 이게 다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경기를 보면서 찍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박용우가 여기서 이제 뛸 때 보면 차두리 코치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박용우한테 야 이렇게 해라. 야 경기 도중에 용우야 너가 여기서는 공을 잡으면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박용우한테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오거나 이런 게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차두리 선생님이. 근데 어제 경기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실세는 차두리예요. 어제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차두리 코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조규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국가대표 경기 직관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했거든요. 근데 조규성이 직관을 볼 때 컴퓨터로 보는 느낌이랑 달라요. 이 밖에서 바라보는 느낌과 이 모니터로 바라보는 느낌과 조규성이 실제 가서 직관을 통해서 보는 조규성의 모습은 또 어나더 레벨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제 경기를 보면 베트남이 은근히 여러분들 빌드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했고 뒤에서부터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몇몇 장면들에서 베트남이 기가 막히게 풀어나온 장면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풀어나왔지만 그게 전방 선수들에게 연결이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 선수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승현이나 김민재나 이기재나 박용호를 풀어내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어제 빌드업으로 베트남이 은근히 잘 풀어냈어요. 근데 조규성 선수를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상대방 중앙 수비수야. 내가 실제 뛰고 있다고 생각 이건 직관을 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 수비수야. 근데 아시안컵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팀은 일본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아시안컵을 보면 호주, 일본 요 두 팀 빼고는 솔직히 다 우리보다 아래야. 뭐 이란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팀들 솔직히 근처도 못 오고 지금 우리나라 레벨에 그냥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견줄 수 있는 팀은 호주랑 일본입니다. 왜냐 호주는 일단 아시안컵을 최근에 우승했었고 호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본은 어나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두 팀 외에는 다 우리보다 낮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우리보다 낮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상대방이 빌드업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조규성이 뛰어가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존나 무서워요. 내가 상대편 수비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상대편 센터백이다 라고 하면은 골키퍼가 나한테 공을 줄 때 분명히 공이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 앞을 쫙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앞을 쫙 봤을 때 조규성이 진짜 뛰어오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상대편 중앙 수비수면 겁날 것 같아. 그만큼 화면에서는 조규성이 압박 나가는 게 굉장히 느려 보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막 이런데 조규성이 그 직관에서 뛰어나가는 거 보면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규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 와 조규성이 왜 대표팀에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진짜 간절하게 뛰고 진짜 열심히 뛰는데 황의조가 더 잘하는구나. 진짜 열심히 뛰고 진짜 간절한데 역시 축구는 황의조가 더 잘하는구나. 물론 한 명이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냥 황의조가 훨씬 잘하는구나. 그게 그냥 느껴졌던 경기였다라고 느껴지고 이재성 선수는 공미에서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실수적인 부분도 꽤 나왔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성이 이재성인지를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냥 손흥민 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미 자리에서 홍현석이 나오든 황인범 이 나오든 이 두 선수가 나오는 것보다 그 두 선수에게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득점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손흥민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장면들에서 이강인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졌던 손흥민의 그냥 클래스가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진짜 손흥민 선수는 약간 돌면서 한 기분이었고 그냥 굉장히 이 분위기를 즐겼다라는 게 그냥 느껴졌던 경기였고 이렇게 말하면 전체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조윤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윤우 선수가 확실히 안정감도 있고 좋은 선수는 맞아요. 근데 뭐 제대로 막을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냥 빌드업이 확실히 김승규보다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왜 조규성이랑 황의조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황의조가 훨씬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냐면 조규성 선수가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잔터치가 많아. 그러니까 공격수란 뭡니까? 우리가 손흥민의 토트넘을 보면서 공격수가 이래야 된다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스루 패스들이 들어왔을 때 공격수는 한 번 터치하고 생각 안 하고 두 번째 슈팅이 나가야 되는데 조규성 선수는 그 공이 들어왔을 때 한 번 터치하고 거기서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나와. 내가 여기서 슈팅을 하니까 내가 이걸 강인이를 내줄까? 내가 이걸 한번 돌아서서 뒤에서 나오는 선수한테 내줄까? 이 생각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아직 느껴져요. 그러니까 킬러 인스팅트라는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보면 아마 이강인이었을 거예요. 이강인이 우측에서 쫙 안으로 들어가지고 뛰는 황의조 보고 스루패스 딱 넣어줬을 때 황의조가 뛰어가가지고 한번 터치하자마자 그냥 바로 슈팅 때렸던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이 안 들어가긴 했어. 근데 그 장면이 조규성이 연습을 통해서 해야지만 진짜 어나더 레벨의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강팀이랑 뛴다라고 했을 때 조규성의 전방 압박이 정말 짜여져 있기만 하다면 매력적일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 두 개의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하자면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경기 동안 10골을 넣은 것도 알고 뭐 실점을 안 한 것도 아는데 이 두 경기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이 말하고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제 철학을 얘기하는 채널이고 제가 바라보는 축구에 대한 시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두 경기들을 잡은 이유, 이 두 경기를 통해서 KFA와 클린스만이 얻고자 하는 거는 다 얻었어요. 어떤 걸 얻은 거냐면 분위기 반전. 딱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든 홈 두 경기를 통해서 턴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베트남이랑 친선 경기를 잡아버리면서 그냥 흥행시키고 그냥 턴오버 시킨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스마니 형네 팀도 분위기 좋아지고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해낸 것 같아요. 티니지는 분위기 반전용이라는 얘기에는 좀 강팀 아닌가요? 근데 강팀인데 저랑 김 코치가 방송에서 항상 하던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 티니지가 강팀이 맞죠. 강팀이 맞아. 뭐 월드컵에서도 잘했고 뭐 티니지가 최근 폼을 보면 잘한 건 맞는데 냉정하게 티니지가 우리나라도 오고 일본도 가는 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온 거고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그거 다 따지면서 우리가 시차 적응 때문에 4대0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티니지의 10번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한니발 맨유에서 경기도 못 나오고 있는 친구가 티니지에 10번을 달고 뛴다라는 것부터가 티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일본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많은 로테이션을 돌린 팀이 티니지를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됐다라고 하고 일본을 가면 일본까지 넘어갔을 때 티니지가 시차 적응이 안 됐냐라고 바라보면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어렵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미토마도 안 뛰고 주전 공격수도 안 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게임을 많이 안 뛰던 친구들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까지 다른 골키퍼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티니지를 2대0으로 잡았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 2군 팀한테도 티니지가 졌기 때문에 티니지가 현재 강하냐라고 바라보면 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수비적으로 단단한 면은 있지만 공격적으로 너무 약하다라는 걸 많이 받았고 베트남을 경기를 보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랑 그 아시안게임 때 나는 체급 차이보다 한 3배는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 두 경기 너무 잘했고 6대0도 냈고 4대0도 내면서 10골을 넣고 0실점을 했는데 이 팀을 과연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과연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제가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 감독님에게 보여줬던 스탠스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가하기가 어려워. 그냥 진짜 클린스만의 평가점은 아시안컵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실제로도 이제 적어오기도 했거든요. 일단 선수들이 몸을 풀러 나오거든요. 근데 몸을 풀러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왔던 코치는 골키퍼 코치였거든요. 괴프켄가? 골키퍼 코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골키퍼들이랑 몸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코치가 헤어초크였어요. 그래서 헤어초크가 나와서 어떤 걸 가져갔냐면 그냥 훈련 보고 뭐 얘네들이 베트남이 어떻게 몸 푸는지 이런 거 좀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두리 코치님이 나왔거든. 근데 차두리 코치님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몸 푸는 것도 유심히 봤지만 차두리 코치님이랑 헤어초크 둘이 같이 있는 스탠스를 봤어. 근데 이게 해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차두리 선생님도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차두리 선생님도 바라보고 헤어초크도 바라봤을 때 내가 냉정하게 느껴지는 거는 차두리가 수석 코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축구에서 수석 코치는 차두리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감독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독의 유형이 뭐 전술적인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자유롭게 해주는 감독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분위기파, 그 다음에 전술파,
분위기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독불장군파. 전술이 있든 없든 필요 없어. 나 거역하면 넌 못 뛰어. 나는 너네 에어컨도 못 세게 할 거고, 너네 뭐 저녁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되고, 니네 식단에서 체지방 이거 넘어가면 못 뛰고, 이런 독불장군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선수들이랑 분위기 잘 맞춰주면서 너네 이렇게 으쌰으쌰 잘해라 이런 파가 있고, 세 번째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클린스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코칭 스태프예요. 근데 지난 우리가 몇 경기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몇 경기들 초반에 있던 6경기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차두리 선생님이 코치가 아니라 어드바이저였어. 근데 마이클 킹 코치님이 나가면서 차두리 코치님이 개입이 된 이후부터가 사우디랑 웨일즈전, 그 다음에 이번 2경기다라고 전 알고 있는데, 이 4경기를 바라보면 어쨌든 간에 3승 1무야. 4경기. 근데 이 3승 1무의 경기들을 봤을 때 차두리라는 코치님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클린스만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클린스만호의 매력이 생겼어. 그래서 결국 감독이, 여러분들 무조건 전술가일 필요는 없어요. 전술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얘들아 자유롭게 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줘. 근데 그 아래에서 수석 코치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선수들이랑 소통 다 하고 선수들한테 씀소리 뭐 좋은 소리 다 해주면서 이걸 운영해주고, 감독은 오히려 선수들 감싸주면서 막 둘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도 그냥 자기가 다 감싸주면서 괜찮다 이래주면 솔직히 팀 분위기는 살아나요. 팀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팀이 많아요. 은근히 여러분들 수석 코치가 모든 걸 다 하고 감독님이 분위기 만들어주고, 엄하게 할 땐 엄하게 하고 풀어줄 땐 풀어주면서 팀이 잘 운영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나쁘게 볼 수는 없어. 왜냐면 감독도 똑똑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전술이 안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나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좋은 코치 써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피트니스 코치도 데려왔고,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차두리 코치님이 된 이후로부터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상대들이 너무 아쉬워. 그래서 평가를 못하겠어.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나는 펩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 토마스 투엘, 데제르비가 와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왔다라고 해도 클린스만 감독처럼 행동을 했다면 난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제 스탠스예요. 뭐 본인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코치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건 뒷전이고, 저는 안 가요. 응원한 마음이 안 가요. 이거 제가 뭐 눈을 세모나게 뜨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차두리 코치님께서 실질적으로 막 다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감독 자체가 바깥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 유튜브 나가고 ESPN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우리나라는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좀 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고, 본인께 더 중요하고 본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이 더 KFA에서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응원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한들, 과르디올라가 왔든 누가 왔든 무리뉴가 왔든 만약에 클린스만이 하던 것처럼 했더라면 전술이 있든 없든 저는 응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번 경기들까지 보고 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축구가 어제 제가 직관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예요. 진짜 선수단 좋구나. 베트남도 옛날의 베트남에 비해 확실히 박항서 감독님이 간 이후에 베트남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게 전 느껴졌어요. 베트남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못하지 않아요. 절대로 베트남이 어제 못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베트남이 은근히 우리나라 그 월클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황인범, 홍현석 이 두 선수가 뛰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완전체 나온 거거든 어제. 물론 김승규도 안 뛰었어. 근데 뭐 조현우 선수 거의 추웠잖아.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안 나왔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 넷이 일단 다 나온 완전체 우리가 처음 봤고, 이 완전체를 상대로도 베트남들이 자기 축구를 하면서 무언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걸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약체야 너무. 왜 약체인지는 우리가 골룬 장면들을 분석을 세밀하게만 해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차두리 코치님이 합류한 이후로, 그 다음에 피지컬 코치님이 합류한 이후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참 잘 가고 있구나,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팀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대하는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전 이 클린스만 호를 응원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이번 직관 후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확실히 이 팀의 실세는 차두리 수석 코치님에게 많은 걸 맡겼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헤어초크 이 분도 무언가는 하고 있겠지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가라 코치님은 그냥
그냥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스트링가라는 그냥 스마니 형 술친구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교체를 가져가거나 전술적으로 무언가를 가져갈 때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체를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할 때 클린스만이랑 헤어초크가 여기 앉아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차두리 선생님 자리가 원래 여기야. 그럼 셋이서 얘기를 하고 결국 넘어가서 모든 지휘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건 결국 차두리예요. 결국 차두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오더 내리는 거 물 마시거나 이럴 때 클린스만 보면 그냥 계속 약간 파이팅 넣어주는 느낌이고 실질적인 전술적인 이야기라든가 막 이런 거는 결국 다 차두리가 하고 있다. 다 차두리 선생님께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감독의 능력이니까. 왜냐면 감독이 좋은 코치를 뽑아서 자기가 믿는 코치를 뽑아서 선수단을 잘 돌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비판할 수 있냐? 이 감독을 욕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감독이라는 유형은 여러분들 본인이 다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감독은 뭡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이라키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 팀을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어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여러 방식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차두리 코치님 얘기 듣고 본인 코칭 스태프 얘기 들으면서 코칭 스태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똑똑한 감독이죠.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선수들이 또 몸 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번에는 클린스만도 자리를 비웠죠. 차두리 선생님이랑 클린스만이 둘 다 자리를 비웠고 여기 현재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헤어초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일단은 클린스만 아웃도 아웃이지만 이 헤어초크 뭐하고 있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제 클린스만이 가가지고 선수들이랑 막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봐 여러분들 지시를 안 하잖아. 지금 차두리 선생님은 또 이제 막 들어갈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너네가 임마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런 걸 해야 되고 네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하는 거 보세요. 이제 들어갈 선수들이랑 클린스만이 가져가는 거는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두 손 양손 하이파이브야. 야 잘하고 와라. 화이팅 해라. 야 화이팅 해라. 하이파이브 전문이에요. 하이파이브. 스마니 형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차두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지시하고 있으면 슥 클린스만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야 화이팅 하자 이렇게 응원하는 정도고 계속 차두리 선생님이 여기서 막 지시하고 있으면 클린스만은 결국 뭐하냐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고 계속 차두리 코치님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우리 2대1로 주고받고 야 이렇게 플레이 가져가자 하고 다시 벤치로 돌아가는 차두리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 직관 후기예요. 이게 문도그가 직관을 한 후기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많이 이제 찍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경기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게 있냐면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만 봐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왜 직관을 선택을 했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날 보여준 시스템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와이드뷰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직관을 한 건데 자 상대가 이렇게 베트남이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하죠.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할 때 공격수 2명 손흥민이랑 조규성을 앞에다 세워놓고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우리가 뭐 4-3-3이다 4-2-3-1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축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백이 뛰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안에 4-1-3-2 포메이션입니다. 4-1-3-2지 4-3-3 4-2-3-1 이게 아니에요. 빌드업 이렇게 시작되면 조규성이 미친듯이 압박 가져가는데 이거 보세요. 자 결국 베트남이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죠. 허나 이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좋은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두 선수가 비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 센터백까지 뭐 비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센터백은 조규성이 길을 막으면서 갔기 때문에 센터백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요 장면들을 봤을 때 좋은 압박이냐? 좋은 압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베트남이 논스톱을 이런 걸 왼발로 하피냐 브라질로 치면 하피냐겠죠. 이런 선수들이 이거 왼발로 여기다 돌려치는 순간 경기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패스 이어지는 거 왼발로 이렇게 돌려치는 순간 여기서 이 공을 잡는 애가 카세미르다 여기서 공을 잡는 애가 네이마르다 하고 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경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장면들 좀 보여드리고 싶고 어제 베트남이 워낙 잘해졌지만 베트남이 워낙 약했어요. 근데 어제 경기를 통해서 한 가지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황희찬, 이강인이 양쪽 윙을 떼었는데 전방 압박을 취할 때 이강인이랑 황희찬이 땡겨오질 않아.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이 가운데가 비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높거나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팀이랑 경기를 뛰게 된다면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4-1-3-2의 전방 압박이 절대로 좋은 전방 압박
압박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 자, 이건 사진으로 찍은 건데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압박 취할 때 보면 포백 이렇게 서 있고 3명 서 있고 1명에 2명 4, 1, 3, 2가 될 때도 있고 4, 3, 1, 2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전방 압박을 펼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장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전방 압박을 바짝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3대1이야. 이재성 상대로 3명을 상대로 이재성이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황희찬이 더 땡겨가서 이 선수를 잡아준다든가, 황희찬이 일로 들어가서 손흥민이 얘 잡아주고 황희찬이 얘 잡아주고 박용우가 나가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갔으면 좋은 압박이야. 아니면 정승현이 여기서 그냥 나와서 묻어버리고 같이 묻었으면 좋은 전방 압박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전방 압박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냥 우리나라가 체급 차이로 이긴 경기예요.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6대0 대승을 했지만 전술적으로 좋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드리 코치님이 들어오고 좋아지긴 했어. 근데 그 좋아진 게 막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일본 경기 혹은 브라이튼 경기 아니면 뭐 맨시티 경기, 아스날 경기,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축구를 한다고? 라는 감탄은 단 한 번도 제가 어제 경기 보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나온 감탄이 뭐냐면 와 진짜 김민재 존나 잘한다. 와 이강인 저게 맞아? 와 손흥민 진짜 지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를 못하겠어요. 제가 뭐 어떻다 평가를 못하겠어요 이 두 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선 진짜 아시안컵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다음에 올 두 경기도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고, 이번 경기에서 MOM은 누구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솔직한 심정의 이번 경기 MOM은 정승현이 90분 뛰었으면 난 정승현 줬을 것 같고, 근데 정승현이 90분 다 안 뛰었으니까 나갔고 이강인 주는 게 맞았어요. 김민재도 75분쯤 나갔기 때문에 이강인 주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린스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똑똑한지를 난 좀 보여준 것 같아. 그러니까 김민재를 75분에 뺐잖아. 근데 김민재를 사실 75분에 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여론 다 컨트롤할 줄 안다라고 느낀 게, 김민재 75분에 굳이 빼면서 그 어린 그 김주성 넣는 거 보고 와 진짜 진짜 이 사람이 여론 다룰 줄 아는구나. 막 지쳐 보이고 이런 거는 난 솔직히 모르겠고, 야, 이 사람 진짜 여론 다룰 줄 아는구나. 와, 여기서 손흥민 풀타임, 이강인 풀타임 주면서 김민재를 빼버리네. 그리고 황희찬을 최근에 계속해서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희찬이 최근에 계속 빼면서 사우디전인가 나갈 때도 그렇고 웨일즈전인가 나갈 때도 보면 막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이는 표정 많이 보여줬잖아. 근데 여기서 황희찬 풀타임을 줘버리네. 와. 자기가 정확히 무슨 그림을 원하는지 설명을 못하는데 막 손흥민한테 계속 흥민아 이땐 네가 압박 이렇게 가야지, 야 강현아 이땐 네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선수로서는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 축구가 아닌데, 내가 지금 PSG에서 경험하고 있는 축구, 내가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축구, 내가 지금 미넨에서 나폴리에서 경험한 축구 토대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선수들이 존중을 안 하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클린스만 감독님은 그래? 나머지 세부적인 건 둘이한테 들어. 둘이 형이 또 이제 야 흥민아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또 수석 코치니까 말 편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클린스만이 여기서 자꾸 막 야 강인아 우측윙에선 말이야 네가 공을 받으면 한 번에 돌려치면서 들어가가지고 2대1 주고받고 딱 반대전환 때려야지 왜 자꾸 거기서 공 끄냐, 이래 버리면 이제 강인이가 이렇게 하겠지. 뭐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되고 흥민이 형도 감독님 그건 아니죠. 진짜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무슨 ESPN이야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좋게 해주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펜투 때보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왜? 감독이 뭔가 지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컨트롤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보면 선수들은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데 믿음이 있죠. 뭐라 안 하니까 당연히 있죠.